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제가 매달 한 번씩 우리 구독자분들 저녁 시간에 뵀었는데요. 오늘 낮 시간에 갑자기 왜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났는지 앞쪽에 라이브 방송들 계속 이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지금 시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콩팥 건강의 지킴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세계 콩팥의 날을 제정을 하고, 이 얼마나 콩팥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지킴을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신장학회에서 콩팥의 날 기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라이브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는 이전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들, 그 다음에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 콩팥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구독자분들이 여러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는,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양대병원 신장내과에 있는 박유한입니다. 저도 작년 한 9월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은 이렇게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이 채널에 오늘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인 이한비라고 합니다. 올해 2025년 들어서 1월 그리고 2월 이렇게 계속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점들 오늘 좀 많이 풀려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꾸준하게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구면인 선생님들이실 거예요. 우리 박유한 교수님은 작년 9월에 콩팥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약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신 적이 있고, 우리 이한비 선생님은 1월에 우리가 계속 당뇨 얘기만 했었는데 고혈압도 신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같이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함께 했던 영상들과 거기에 달려있던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대답 못 해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9월 달에 여기 계신 박유한 교수님이 해주셨던 강의 내용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제 만성 콩팥병에 새로운 치료약이 있다 하면서 새로운 약제들까지 다 소개를 해주셨고, 이때 이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교수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질문도 꽤 많이 달려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는 이미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해결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오늘 모신 김에 한번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혈압 약 중에 소변 배출하는 약을 복용하고 거품은 많이 줄었는데 소변이 자주 나옵니다. 혈압약의 문제일까요? 교수님, 이제 약 이름은 아마 그 구독자분이 자세히 모르셔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소변을 배출하는 약을 복용하고 고혈압약 중에 소변을 배출하는 약을 복용하고는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은 고혈압약 중에 그때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콩팥에서 어떤 보호 효과가 있고 단백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는 라스 억제제라는 계통의 약들인데, 걔네들은 소변을 배출하는 약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먹으면 단백뇨가 줄어드니까 거품은 많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복용한 혈압약이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소변이 자주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라스 억제제를 먹고 소변이 자주 나오는 건 고혈압약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게 소변 배출하는 약을 복용하고 거품이 줄었다. 그래서 거품이 줄었으니까 아마도 그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라스 억제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복합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저 약이 그 라스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뇨제까지 같이 포함된 그 복합제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품도 줄고 그치만 이제 거기 이뇨제가 섞여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그리고 저기 고혈압 약 중이라고 하는 걸 좀 빼고 소변을 배출하는 약을 먹고 거품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그때 얘기 드렸던 SGLT2 이니비터 그 종류의 약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백뇨가 줄어드니까 또 거품 많이 줄어들지만 그 약은 정말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에
거품이 이제 끼는 거는 결국에 소변을 보면서 그게 기체하고 합쳐지면서 거품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변 자체에 담백이 많이 없으면 그 소변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높아서 거품이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담백이 많아지면 그 담백이 마치 비누처럼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면서 거품이 이렇게 계속 안 없어지고 계속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거품이 많이 나면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지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SGLT 억제제 같은 약들을 먹어서 소변에서 또 당이 많이 배출되면 그 당 때문에도 거품이 많이 생겨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린 면이 있는데 어쨌든 네, 답변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약의 문제라기보다는 혈압약 복용 중이신 약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내 신장이 콩팥콩팥에 올라온 동영상에 같이 딸린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유튜브에 보면 복막 투석하고 계시는 우리 20대 청년과 50대 직장인의 브이로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영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아마도 평소에 복막 투석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셨던 구독자분들이 진짜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궁금하셨었는데 이 모습들을 보고 복막 투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딸린 질문들을 보면 우리 이제 20대 청년분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아마 이게 이제 여름에 촬영된 브이로그일 거예요. 그래서 반팔 입고 이러고 있어서 질문자 중에 복막 투석하면 여름에 땀이 날 것 같은데 땀 나면 복막염 걸리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교수님들은 혹시 외래에서 진료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여름에 땀 때문에 복막염 걸렸다 하는 환자분 겪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복막 투석은 가정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질문 주신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막염에 대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글쎄 저는 이제 여름에 땀 때문에 복막염이 났다라기보다 이렇게 땀이 많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염원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청결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은 복막염이 쉽게 걸릴 수 있어서요. 여름과 같은 경우에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여름 시기에는 좀 샤워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서 청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겨울에는 이제 목욕하려고 하시다가 또 복막염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욕조에서 따뜻한 물 받고 이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막 투석 하시는 분들은 복막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청결 관리 잘 하시고 겨울에 또 너무 춥다고 목욕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은 복막염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 보고 제 환자들 중에는 여름에 유독 더 복막염이 잘 걸리던가 생각해봤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근거가 있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그 결과가 달라서 어떤 보고에서는 여름에 좀 땀이 나니까 복막염 걸리는 위험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고 어떤 연구는 계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한 연구도 있어서 꼭 여름이라서 땀이 많이 나서 복막염의 위험이 올라간다기보단 이제 우리 국제 표준 진료 지침에는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이제 물놀이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복막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습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복막염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이후에는 좀 잘 씻고 완전히 마르게 건조시킨 다음에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에 땀 때문에 복막염이 걸릴까봐 나는 복막 투석이 두렵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야간 복막 투석하면 낮에는 복막액이 뱃속에 없는 건가요? 여기 이제 그 50대 직장인 분이 여기 브이로그에서 보시면 여기 아직 직장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제 직장에서 따로 복막 투석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퇴근하고 밤에 야간에만 기계 투석이라고 해서 기계에 연결한 그 복막 투석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수님들도 다 영상 보셔서 아시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은 그러면 낮 시간에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복막액이 뱃속에 없는 건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처방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야간 복막 투석만 그대로 하면 이제 낮 시간 동안은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환자한테서 수분을 더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낮 시간 동안은 또 장기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기계 투석으로 하고 낮에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야간 복막 투석을 한다고 해서 뭐 복막에 꼭 낮 시간에 비우는 건 아니고 비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환자분의 이제 체내 요독 상태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전반적인 증상, 임상,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혈액 투석하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복막 투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우리 이것도 외래에서 많이 질문 받아요. 이제 그 투석에 임박한 그 만성 콩팥병 5기 환자분들에게 이제 좀 투석이나 또는 이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혈액 투석, 복막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며 그럼 이거 하나 결정하면 평생 그거 해야 하나요? 평생 해야 하나요, 교수님들? 네, 이게 생활 패턴에 따라서 혈액 투석이 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복막 투석이 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투석을 하다가 복막 투석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복막 투석을 하다가 혈액 투석으로 변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변경할 수 있기도 하고 간혹은 이제 혈액 투석을 하던 중에 이제 혈액 투석으로 투석을 원활하게 하기 힘든 뭐 여러 가지 신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복막 투석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또는 복막 투석을 계속 하다가 복막 투석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혈액 투석으로 변경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임상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주치의교수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혈액 투석하고 복막 투석하고 뭐 어떤 게 더 좋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환자분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더 이제 생활하기 편리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상의하는데 뭐 혈액투석 하시다가 복막투석 하실 수도 있고 복막투석 하시다가 이제 집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혈액투석으로 또 변경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결정한 게 평생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너무 이거 처음 선택한 거 평생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걱정하면서 주저주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박유한 교수님. 그 박유한 교수님 영상이 전반적으로 좀 인기가 많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딱 집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또 인기 많은 그 저희 공식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신장을 망치는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영상이거든요. 여기에 또 질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센트룸 같은 영양제 먹는 거 독이 될 수 있나요? 센트룸은 이제 뭐 종합 비타민제인데 뭐 딱 찝어서 종합 비타민제만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영양제 먹는 거 독이 될 수 있나 하고 여쭤보신 건데요. 요즘 건강기능식품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외래에서 센트룸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먹어도 비타민 C 몇 밀리그램까지 먹어야 되나요? 오메가3 먹어도 되나요? 질문 진짜 많은데 이거 센트룸 같은 영양제 먹는 거 독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보통은 저희가 만성 콩팥병 환자를 보면 4기 이상, 그러니까 사구체 콩팥 점수 30점 이하는 이제 많이 진행된 콩팥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콩팥 때문에 나타나는 미네랄 뼈 질환 뭐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또 저희가 처방하는 약 중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제제를 또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외래에서 환자분을 볼 때는 제가 비타민 처방 다 해드리고 하니까 따로 뭘 드시지는 말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 센트룸의 조성을 좀 찾아봤는데 안에 뭐 비타민 D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성이 들어있진 않아서 뭐 먹는 것 자체 막 독이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용량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좀 진행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면 그 어떤 영양제를 따로 사서 의료진이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의료진한테 알리고 그러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새로운 건강식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거든요. 외래에서 환자분들 들고 오신 어떤 성분 보고 이건 또 뭐죠?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뭐 이렇게 덜컥 사서 복용하시지 말고 일단 이거 먹어도 되는지 주치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고 박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룸 정도는 저도 찾아봤는데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의 각 용량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영양제가 이 센트룸 같은 경우는 독이 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것보다 식사를 균형 잡힌 식사를 잘 구성해서 그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영양 보충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되도록 복용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조영제 괜찮을까요? 여기 이제 영상에 보시면 신장을 망치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조영제라고 해서 우리가 특히 CT 촬영할 때 이 장기를 뚜렷하게 잘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약제인데 주사 약제인데요. 이게 신장 나쁜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약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영제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 조영제 괜찮나요, 교수님? 근데 저게 좀 엑스레이 조영제라고 하는 게 엑스레이 찍을 땐 보통 조영제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조영제를 쓴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뭐 위 내시경 대신으로 바리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공기를 또 이제 공기 발포제를 먹어가지고 위벽에 이렇게 달라붙게 해서 보는 뭐 그런 엑스레이 조영제는 사실 먹는 조영제는 흡수가 안 될 거니까 걔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엑스레이 조영제라고 하면은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뭐 괜찮을 겁니다. 그 엑스레이 바리움 같은 거는 어차피 이제 대변으로 다 배설이 되니까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단순 영상 촬영할 때는 조영제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 내시경을 대신해서 촬영하는 조영 촬영에서는 이 주사로 들어가는 조영제하고 종류가 달라서 신장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혹시 구독자분이 이 조영제와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방사선을 조금 착각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엑스레이에서는 뭐 조영제 사용이 극히 드물어서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데에서는 신장 기능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음은 사구체 여과율 34이고 칼슘 수치 8.2입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비타민 D 주사제 3개월마다 맞고 있는데 괜찮나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영상에 또 그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내용을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구체육을 34 골다공증 때문에 비타민 D 주사제 맞는 거 교수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3개월 단위로 맞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맞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그러면 3개월 단위로 맞는 골다공증 주사는 비타민 D가 같이 섞여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종류의 골다공증 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맞기 때문에요.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종류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다공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약제인데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30보다 낮아지면 그러니까 만성콩팥병 4기 이상이 되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종류의 그 골다공증 치료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은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특히 비타민 D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타민 D도 이제 진행된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좀 진행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는 결국
뼈 미네랄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합병증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타민 D가 좀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피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켜서 예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사구체혈관 34 정도면 사실은 아직은 뭐 사용을 하는데 뭐 주의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30 아래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비타민 D 주사제 같은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네. 다음은 파킨슨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검사할 때 조영제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영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파킨슨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는 신장 망치는 약물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파킨슨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라고 하면 저거는 파킨슨은 신경 쪽 질환이니까 아마 MRI를 찍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조영제를 이제 질문으로 주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영제가 신독성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CT를 찍을 때 사용하는 조영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CT를 찍을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그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콩팥이 좀 손상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MRI를 찍을 때 쓰는 조영제 같은 경우는 걔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돌리늄이라는 어떤 그 금속 원소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인데, MRI 조영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콩팥 독성은 CT 조영제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특히 이제 투석까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의 MRI 조영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전신 섬유화를 일으키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섬유화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또 치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되고 조영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뭐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단계라면 뭐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지만, 혈액 투석을 하고 있거나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이미 말기 콩팥병 환자라면 MRI 조영제를 만약에 쓰게 되면 혈액 투석 환자는 찍고 난 다음에 즉시 그날 혈액 투석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 검사할 때는 주로 MRI 촬영을 할 거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진 않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이 조영제에 의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촬영을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 다음 또 조영제 질문인데 조영제 엄청 궁금하셔 하는 것 같아요. 네. 안과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는 괜찮나요? 안과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는 보통 그런 걸 겁니다. 형광 안저 촬영을 할 때 플루오레신 조영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또 혈관으로 주사가 되다 보니까 콩팥에 괜찮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안과 때 쓰는 형광 안저 촬영 때 쓰는 조영제 자체는 신독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1년도가 22년도에 이 안과에서 사용된 조영제를 쓰고 그 다음에 급성 신손상이 나타난 것을 이제 조사한 연구가 서울대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연구를 좀 보면 안과 조영제도 좀 급성 신손상의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요거 자체가 딱 그 조영제만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환자분들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콩팥 검사,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해서 콩팥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후향적으로 좀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를 해석을 할 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안과 검사 때 쓰는 조영제도 단순히 신독성은 없으니까 이거는 괜찮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요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가 괜찮나요? 하면 괜찮다고 얘기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 자체도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급성 신손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래 진료할 때 안과 형광안저 검사 하기 전에 안과 선생님들이 저희 신장내과에 협진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죠? 교수님들도 협진 받아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과 검사, 형광 안전 검사할 때 조영제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떠한 뭐 생활 수칙, 행동 수칙 하실 거는 아니고 안과 선생님과 신장내과 선생님이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검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다 고려해서 진행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1월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그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를 리뉴얼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매달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동영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년 특집으로 우리 앞쪽에 그 라이브 시간에 같이 해주셨던 이동영 원장님이 콩팥 건강 가이드 3가지 알려주셨었어요. 여기도 이제 뭐 식단 관리라든지 뭐 혈압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영상 확인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크레아티닌 정상 기준 수치가 병원마다 다른데 이유가 있을까요? 요건 아마 이제 신장내과를 좀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표를 유심히 잘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이게 크레아티닌 정상 기준 수치가 병원마다 다르다는 거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뭔가 이제 이 공부 많이 하신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크레아티닌 정상 기준 수치 병원마다 왜 다르죠? 우리 그 10월 달에 이제 중앙대병원 건수희 선생님이 그 신장내과에서 보는 숫자들 해서 이제 거기에 크레아티닌 어떻게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또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수치가 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교수님들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교수님들 당황하신 건 아니죠? 달랐어? 이러면서 그건 아니죠? 이게 병원마다 검사할 때 사용하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상 기준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마다 그리고 검사실마다 참고치를 다 정해두고 있고요. 정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고치를 다 정해놓고 있고 거기에 벗어날 경우에 이상이 있으니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그냥 병원마다 이제 검사실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시약이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앞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그 세계 콩팥의 날의 모토인 콩팥 점수 알고 계신지 이게 이제 저희 중요한 점인데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바탕으로 그 신장의 기능을 보는 수치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 하는 거고, 뭐 쉽게는 저희가 메레에서 콩팥 점수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티닌보다는 크레아티닌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되어 나온 본인의 콩팥 점수를 알고 계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수치보단 그 밑에 이제 크레아틴 수치 밑에 보면 사구체 여과율 해서 뭐 30 얼마, 60 얼마, 100 얼마 이렇게 이제 수치가 적혀 있거든요. 그걸 나의 콩팥 점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수치를 알고 계시는 게 콩팥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보는 게 더 사구체 여과율이 보통 성별하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막 변동이 생기거든요. 같은 크레아틴 수치라 그래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저 정상 기준 수치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옆에 참고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뭐 1.1이어도 그냥 검은색으로 높지 않다고 표현되는 반면에 여성의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1이면 빨갛게 표시가 돼서 높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레아티닌은 근육 대사물이다 보니까 근육량에 따라서 달라서 남자 여자 또 기준치가 다르고 그래서 크레아티닌보다는 콩팥 점수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 다음은 만성 콩팥병 4기일 경우 블루베리 먹어도 되나요? 된다면 하루 몇 그램 먹으면 될까요? 우리 외래에서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블루베리 먹어도 되나요? 사과 먹어도 되나요? 바나나 먹어도 되나요? 현미 먹어도 되나요? 네, 뭐 먹어도 되나요? 많이 질문 들어요. 그죠? 네, 이분은 이제 블루베리 드시고 싶었나 봐요. 블루베리 4기일 때 먹어도 되나요?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만성 콩팥병 4단계
만성 콩팥병 4단계, 5단계 이렇게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칼륨 식사를 조심해야 돼서 과일은 가급적이면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런 거 궁금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는 이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블루베리에는 뭐 폴리페놀이랑 아니면 안토시아닌과 같이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드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드셔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 이한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비교적 칼륨이나 인이 적게 들어있어서 만성콩팥병 4기이신 분들도 섭취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하루에 50g에서 100g 넘지 않게 섭취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이한비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던 고혈압, 우리 당뇨는 많이 들었었고 처음으로 이제 고혈압하고 신장에 관해서 올해 1월에 강연해 주셨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콩팥 한쪽 망가지면 다른 한쪽도 망가지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저희 또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콩팥은 2개니까 저희가 콩팥 기능이 좀 안 좋으시네요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둘 다 안 좋은가요? 아니면 왼쪽 오른쪽 한쪽만 안 좋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떻죠, 교수님? 네,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콩팥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콩팥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콩팥 조직 검사는 이제 왼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아무래도 간이 크게 위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은 검사 안 해도 괜찮은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은 콩팥이 나빠진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로 결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콩팥에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콩팥이 다친다든지 사고나 이런 것들로 다친다든지 이렇게 콩팥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한쪽이 망가졌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같이 망가지거나 하진 않고요. 그렇게 다친 쪽만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이 가장 흔한 콩팥 질환의 원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콩팥이 한쪽에만 영향을 간다기보다는 양쪽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쪽만 검사해도 이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뇨나 고혈압 또는 사구체신염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콩팥 기능이 감소했을 때는 한쪽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양쪽이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전에 강의했었던 영상에 달렸던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질문들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된 그런 대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들어오는 것들 같이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한비 교수님의 그 고혈압 영상 관련해서 질문을 들었으니까 우리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네. 재밌는 아이디 사용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성인병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고 중성지방 수치 높고 고혈압 전 단계 진단받았습니다. 가끔 미약한 두통도 느낍니다. 고혈압 전 단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혈압 전문가 이한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전 영상 다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내신장의 콩팥 우리 대한신장학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요 관련된 지금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고혈압은 콩팥병의 굉장히 흔한 원인,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어서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건 아니지만 전 단계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잘 교정을 하고 식습관을 잘 교정을 해서 이런 혈압이 더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저염 식사입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염분 섭취를 보통 우리 한국인이 보통은 한 이제 5g에서 6g 정도 복용한다고 하거든요. 소금을, 그러니까 소듐을, 나트륨을. 그러면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드시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이렇게 저염 식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루에 이제 30분 이상씩, 그리고 일주일에 5번, 최소 5번 이상씩 그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수영하기 또는 가볍게 뛰는 조깅과 같은 이런 좀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 수칙을 통해 가지고 혈압을 좀 이제 다시 정상 혈압으로 낮추는 것들이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주신 분이 중성지방 수치 높고 콜레스테롤 약 드신다고 하시는 거 봐서 약간 과체중이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체중 관리 하시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체중이 감량되면 혈압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에서 고혈압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좀 꾸준히 유산소 운동 하셔서 체중 관리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저염하시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술, 담배하고 계시다면 술, 담배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은 우리 그 맨발 정대만 님이 길게 얘기 주셨는데요. 82세 어머니가 당뇨 고혈압 약 드셨고 콩팥병 4기 오랜 기간 유지하셨습니다. 27%가 이번 달 수치인데 다이크로지 추가해 주셨거든요. 왜 추가해 주셨을까요? 담당 선생님이 무뚝뚝하셔서 설명을 안 해주셔요. 아마 환자가 좀 많고 해서 진료 시간 이내에는 충분히 설명을 못 해주셔서 그럴 거예요. 무뚝뚝하시다기보다는. 다이크로짓이라는 약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약은 우리 박영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다이크로짓 뭐죠? 다이크로짓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그 혈압약 중에 이뇨제 계통의 약입니다. 그래서 그 혈압 조절제에서 이제 이뇨제로 쓰는 것인데 콩팥 기능이 좀 저하가 돼서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이크로짓이라는 약의 이뇨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크로짓을 또 콩팥 기능, 만성 콩팥병이 좀 진행됐을 때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요. 혈압을 조금 더 잘 조절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부종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보통 쓰는 라식스라는 이제 이뇨제를 사용해서 부종을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런 약제를 사용하면서 부종이 조절이 안 될 때 다이크로짓을 같이 사용을 하면 서로 시너지 이펙트가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부종이 더 잘 조절이 되고 이뇨 효과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성콩팥병 4기고 27%인데 다이크로짓을 추가해 주신 거는 뭔가 그것으로 얻고 싶은 이유가 있으셔서 추가를 해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압 조절에 추가 효과를 노리거나 아니면 이뇨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82세 어머니라서 아마도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다이크로짓 좀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 고혈압 약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제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다이크로짓이 비교적 이렇게 나이 있으신 노인 환자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노인 환자분들에게는 좀 비교적 많이 처방하는 혈압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압 감소 효과와 함께 부종이 만약에 있다면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같이 보려고 주신 게 아닐까, 맨발 정대만님께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TV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건양대병원 다니시나 봐요. 우리 앞쪽에 첫 시간에 같이 라이브 방송 해주셨던 황원민 교수님께 다니시는 환자분인 것 같은데, 지금 신장이식 고려할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요. 이식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가 아직 그 내신장이 콩팥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욘디 라이브에서도 아직 이식 관련해서 한 번도 다루지 못했는데 4월 달에는 이식에 관해서 같이 나눠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이제 예고편 및 예습으로 이식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이식 서울성모병원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이한비 교수님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말기 신부전이 된
환자분들 이제 뭐 생체 이식하는 거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이제 가족분들하고 상의해서 일정에 맞춰서 이식 수술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이 콩팥을 기증해 주실 분이 마땅치 않아서 뇌사자 신장 이식해야 하는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혈액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또 워낙에 신장 이식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8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 전공의 때만 해도 한 5년에서 6년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대기자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지만 기증해 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네, 8년에서 맞습니다. 10년 혈액형별로 조금 다른데 네.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뇌사자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가 발생을 하면 빠르게 이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 전에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이식 전에 전 처치 요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AB형 같은 경우에는 O형, A형, B형 그 어느 누구에게 받아도 혈액형이 일치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AB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반면 다른 혈액형 환자분들은 좀 더 오래 기다리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B형은 보통 요즘에 한 6, 7년? 평균 7년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O형 같은 경우는 제일 길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A형에서 B형 정도 되면 한 8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 외래에서 이렇게 대기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실망하시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냐. 그치만 만약에 한 50대에 투석 시작하셨다고 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서 제 외래에도 90대 환자분들 굉장히 정정하게 혼자 오셔서 설명 다 듣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50대 만약 투석 시작하신다면 거의 뭐 40년 투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한 10년 안 되게 기다리시고 이식하신다면 투석 없는 생활 하실 수 있어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투석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규규님이 질문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요. 통풍, 요산 수치 올라가는 원인이 뭘까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 원인은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세 번째, 콩팥이랑 간 기능이 떨어진 것도 비만의 원인이 되나요? 식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침 저희 다음 이제 라이브 방송이 건강한 식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설명 주실 건데 그 전에 잠깐 맛보기로 설명 저희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요산 수치 올라가는 원인 뭘까요? 요산 수치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이 이제 요산을 배출하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더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요산 수치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만큼 또 요산에 관련된 저 통풍이라는 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에 이제 다음 시간에 식사랑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테지만 요산이 높은 음식들을 피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맥주 그리고 뭐 고기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주의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요산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또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거는 악순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산 수치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일단 식사, 술은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 만약에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계시다면 그 채식 같이 섞어서 하는 균형 잡힌 식사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때로는 뭔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산 수치 높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식단 관리 하셔도 수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산 수치 낮추는 약물 복용 필요한 단계라고 한다면 약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원인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그런데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어떻게 아예 안 먹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환자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요,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줄여서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기름진 음식들에 이제 지방 함량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또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사실 줄일 수는 없어가지고요. 아마 뒤에 또 자세히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되도록 조금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지혈증 원인은 물론 튀긴 음식들도 중요한 원인들이지만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한 거는 밀가루 음식들도 원인이잖아요. 우리 그 환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름진 음식 말고도 사실은 그 밀가루 음식들이나 또는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도 고지혈증의 원인이라서 이런 밀가루 음식 또는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콩팥이랑 간 기능 떨어진 거 비만이 원인인가요? 앞쪽에 이제 요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산 수치 높은 거, 고지혈증 있는 거, 콩팥 기능, 간 기능 떨어진 거 전부 다 비만이 원인이죠, 사실은. 네, 비만이 원인이 돼서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체중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효소로 치료하는 한약 복용과 건강검진 시 대장 청결제 알약 복용, 콩팥에 영향을 주는지요? 왜 한약 복용, 제 기억에 박유한 교수님 약 하실 때 잠깐 질문이 있어서 한번 대답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한약 복용하는 거와 건강검진 시 대장 청결제 알약 복용 콩팥에 영향 주나요? 효소로 치료하는 한약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저게 효소로 어떻게 하지? 요즘 효소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 효소 무슨 각종 효소 해서 이제 저게 면역을 올려주고 뭐 암을 예방해주고. 일단은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 어떤 한약이라든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이제 외래에서 실제로 환자를 볼 때 이제 물어보시면 이게 대개는 콩팥 기능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뭐 이제 뭐 복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되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이고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약제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설을 할 수 있는 주된 기관이 콩팥인데 그 콩팥 기능이 이미 저하가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기전이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생약 종류 것들은 좀 이렇게 안 먹는 방향으로 하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한약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약재의 조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조합으로 약재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 안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성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성분이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복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안 먹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할 때 대장 청결제는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줄까요? 이한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전에 이런 네. 대장 정결제 중에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이 많이 들어 있었던 약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웬만한 대장 정결제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 정결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대변을 보고 또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급성 신손상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이런 병원에서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까지는 진행해주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와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약 자체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 먹고 계속
그 대변을 보다 보니 이 수분이 좀 부족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장이 손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약 자체는 콩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내시경 하느라고 장 청결제 먹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해보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구나 몸소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산도님이 그 CT 찍다가 우연히 양쪽 콩팥에 무로 발견했는데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악성일 가능성, 암의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해서 MRI 촬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MRI 그냥 몇 달 뒤에 CT 다시 찍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이 권고하신 것처럼 MRI 찍어보는 게 좋을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제 CT에서 보인 물혹 같은 경우에 그 사실 물혹, 콩팥에 생기는 물혹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영상 검사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잘 구분이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혹이 봤을 때 특별히 단순 물혹으로 딱 보여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악성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MRI를 찍어보자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한쪽은 지금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건 단순 물혹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한쪽은 조금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들으신 거면 MRI나 이런 걸 해봐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MRI 찍어보자고 하신 이유는 CT 촬영에서의 판독 결과가 좀 더 악성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해보자고 생각하셔서 권고한 것 같아서 몇 달 뒤에 혹시 촬영했을 때 그 사이에 이게 진짜 악성이라면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냥 지금 MRI 찍고 안전하게 지금 이게 만약에 악성이면 조기에 빨리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안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MRI 촬영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분 교수님과 영상에 달렸던 질문들과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들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게 궁금증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 밖에 혹시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 오늘 시간 동안에 다 대답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신장이 콩팥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두 분 교수님뿐만 아니고 여러 교수님들이 이 신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요 뒤에 이어서 잠깐 맛보기로 같이 했던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또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